네, 기생충 리뷰인데요. 첫 번째로 기존에 자주 보여드린 숨겨진 비밀과 달리 제 생각을 주저리 풀어낸 영상입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답을 강요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기생충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인물의 비중을 고려하여 두 가족을 각각 기택 가족, 박사장 가족으로 부르겠습니다. 4. 토트넘 5. 오스날 아이스 브레이킹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데칼코마니였다고 합니다. 양쪽 4인 가족이 대칭을 이루고 뒤섞이면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내용이라 이런 제목을 지었다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목은 기생충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족을 대칭으로 놓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화가 시점을 아예 가난한 가족으로 옮겼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초반에 기우가 낮잠 자는 연교를 보거나 기정이 박사장 부부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장면 등 기택 가족이 박사장 가족을 일방적으로 보는 장면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다송다애가 몰래 보는 장면이나 연교가 기정의 수업을 멀리서 보는 장면이 있지만 중반 이후로는 비중이 완전히 기울죠. 어쨌든 관객은 기택 가족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첫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기택 가족의 시선으로 영화가 진행될까? 대중적인 호소, 장르 영화의 특성, 감독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참작했고 충분히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부자의 시점으로 시작하면 시나리오를 쓰기 어렵겠다는 좀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입장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건 당연한 동기여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아갈 동기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더군요. 봉준호 감독의 전작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실제 세계, 실제 사건, 일상을 모티브로 삼고 영화에 반영합니다. 사실 부자들도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길 원하지 좀처럼 아래를 보기 쉽지 않고 사실 이건 부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이게 바로 영화 전반에 깔린 기택 가족의 동기구나. 그래서 기택 가족의 시점으로 박사장 가족을 바라보고 아래에서 위로 시선이 향하는구나 라고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수직과 수평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죠. 이 영화는 수직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전달됩니다. 반지하와 대저택, 그리고 그 아래 지하실의 높낮이가 곧 그들의 경제적,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계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초반에 민혁과 술 마실 때도 배경의 계단을 통해 기우가 계단 아래 존재임을 전달합니다. 계단은 내려가긴 쉬운데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이 영화에선 그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폭우가 내리던 날, 기택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수없이 많은 계단을 거치지만 편집을 통해 빠르고 간략하게 처리합니다. 대저택을 오르는 길은 매우 높아 보이고 실제로 그 집에 별짓을 다해서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박 사장의 말처럼 그들 같은 사람은 세고 셌으며 언제든 해고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지하실에 갇혀있던 문광의 남편이나 결국 지하실에 갇히는 기택 모두 계단을 올라가는 일은 자신의 생존과 타협할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계단은 위로 뻗어있는 심연입니다. 팔이 묶인 문광은 어렵게 그 계단 위로 올라가지만 충숙의 발차기로 너무 쉽게 밑으로 떨어지고 결국엔 죽게 되죠. 근데 이 영화에선 정말 이상한 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는 너무 쉬운데 인물들이 밑을 잘 안 본다는 겁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할 수 있죠. 이걸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문광이 선반을 미는 장면입니다. 문광이 선반을 미는데 그 모습이 되게 기이합니다. 안간힘을 써도 안 열리니까 거기서 온몸을 다 이용한 것이죠. 근데 그 선반이 안 밀린 이유는 그 아래에 철판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광과 충숙이 힘을 합쳐도 안 밀리던 선반이 그 밑에 철판을 빼니까 바로 밀렸습니다. 저는 이 수평의 움직임을 수직의 반대로 보았고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기생하는 것의 반대인 공생으로 보았습니다. 기택 가족은 지하실 부부와 서로 공생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해고된 윤기사를 얘기하면서도 허우대 멀쩡하니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말합니다. 기정은 아예 윤기사 얘기를 왜 하냐면서 자기들한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폭우가 내리던 날 자전거를 끌어올려 달라는 사람의 도움은 못 들은 척 지나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단을 올라가기만 바라고 그 밑을 볼 생각은 좀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여유라던가 당시 상황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빈자들끼린 서로 공생하지 못합니다. 부자와 빈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 사장 가족은 지하실의 존재도 모르고 다송이 그린 지하실 남자를 자화상인 줄만 알고 가족 사진 옆에 항상 걸어놓습니다. 오른쪽 구석의 지하실을 보면서도 스키조프레니아존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죠. 막상 지하실 남자는 박 사장 사진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앞에서 리스펙을 외칩니다. 이 두 모습이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소파 테이블 밑에서 몇 시간 있어도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심지어 기택에 탈출하려고 엎드린 채 몸을 다 드러낸 상황에서 눈을 조금만 돌리면 보이는 그때도 영교 부부는 자신들의 등잔 밑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본다기보다는 못 본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박 사장은 문광이 선을 아주 잘 지켰고 기택은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안 넘는다고 말합니다. 윤 기사가 해고됐을 때도 그는 젊은 사람이 섹스할 수도 있지. 근데 할 거면 앞에서 하지 왜 뒷자리에서 하냐며 선을 넘은데 방점을 찍어서 분개합니다. 이렇듯 선은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한편 이런 선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장면이 흥미로웠는데요. 방금 언급한 수직적 계층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도 있고 초반 문광이 영교를 깨울 때도 둘 사이에 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기택과 박 사장의 운전 장면에서 나타난 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윤 기사의 얘기처럼 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구분하는 선도 있고 영화적인 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상상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A와 B, 두 인물이 대화할 때 각자 머리에 점을 찍고 이 점을 이은 선을 상상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대화할 때 A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B를 보여주는 식으로 촬영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때 카메라가 상상선을 넘어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촬영의 편의나 연속성의 문제보다 관객이 누가 누구를 보는지 혼동이 생기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상선을 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미학적인 도전입니다. 박 사장은 잔에 커피를 가득 채운 채 테스트를 빙자하여 드라이브를 합니다. 운전하는 기택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가끔 이 상상선을 넘어다닙니다. 기택을 보여줄 땐 카메라가 여기 있고 박 사장을 보여줄 땐 카메라가 여기에 있죠. 마치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들이 각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기택을 보던 카메라가 박 사장 쪽을 향해 연속적으로 한번 움직입니다. 그때 대사가 바로 사모님 사랑하냐는 거였습니다. 당시 대사로 미루어 보자면 기택은 여기서 박 사장과 서로 아버지라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박 사장의 표정에서 드러나듯 그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신의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웃는 듯 몇 마디 주고받은 뒤 결국 이 장면을 닿는 마지막 대사는 앞에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 짧은 말에 앞좌석과 뒷좌석을 가로지르는 선, 엄밀히 말하면 기택과 박 사장 사이에 있는 계급적 선을 넘을 여지를 없애는 것이며 그들을 잇는 상상선의 여지도 부정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교를 태우는 장면에선 카메라가 차 앞에서 그 둘을 함께 담아냅니다. 애초에 영교는 딱 잘라 선이 있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문광이 선을 넘어 깨우기도 하고 사우나실에서 스스로 선을 넘어 들어오고 기택네 가족을 집에 받아들인 사람도 사실상 영교였죠. 그러나 그런 영교도 마지막에 차에선 창문을 엽니다. 박 사장에게 그들의 냄새를 들은 뒤로 말이죠. 감독은 부자와 빈자의 동선이 거의 겹치지 않지만 고액 과외라는 굉장히 한국적인 매개로 둘의 동선을 잇고 영화에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선이 겹치고 선을 넘볼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냄새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박 사장이 선을 강조하고 결국 앞에 보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냄새에 대한 지각을 밖으로 꺼냈을 때 모든 문제가 뒤틀립니다. 기택은 술을 마시며 박 사장 가족이 부자인데도 착하다며 그들의 선함을 칭찬하지만 소파 테이블 아래서 자신의 냄새를 듣고 나선 감정이 180도 변합니다. 박 사장은 냄새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파 위에선 그 냄새났던 속옷을 찾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뜬금없는 지점에서 어설픈 영어를 쓰고 비교적 값싼 짜파구리에 한우 체크살을 넣는 것처럼 자기들도 별 다를 바 없는 구석을 지녔으면서도 선을 긋고 냄새를 말하는, 인간 사이에 있을 최소한의 예의가 무너진 걸 알고 기택은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공생은커녕 기생조차 회의감을 느낀 듯 말이죠. 눈을 가린 채 무계획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폭우로 미세먼지가 거쳐서 전화위복이라는 부자들과 대비되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인디언 모자를 쓰고 다시 한번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동질감을 드러내는 기택에게 박 사장은 오히려 수직 관계를 뚜렷하게 전달합니다. 이것도 일의 연장이라면서 말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차키를 내놓으라는 모습, 그리고 박 사장이 코를 막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냄새가 눈으로 보이게 되고 기택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영교는 처음에 기택의 냄새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박 사장에게 그들의 냄새를 듣고 나선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기정도 같이 폭우 피해를 입고 오물을 몸소 맞기까지 했지만 냄새가 문제되는 사람은 박 사장이 영교에게 언급한 기택뿐입니다. 말하자면 영교는 냄새를 귀로 듣고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냄새는 영화에서 자꾸 언급되고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마치 냄새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사람들, 바로 관객에게 화두를 던지듯 말이죠. 그런 사실을 일러주듯 포스터도 인물들이 모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나 기우는 마지막에 정신을 차린 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같이 안 생긴 의사, 형사같이 안 생긴 형사. 영화가 시작하면 행거에 양말이 매달려 있고 저 뒤에 창문 너머로 지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아래로 움직이며 기후를 보여줍니다. 분명 지하인데 지상으로 믿고 싶은 공간, 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다른 가게 와이파이에 기생하는 존재로 보여지고 계단을 올라 변기가 있는, 말하자면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몸을 쪼그릴 수밖에 없는, 정리하자면 기생을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 결국 기생을 하지만 몸을 쪼그릴 수밖에 없는 모습. 이 이미지가 영화 전체적으로 확장됩니다. 한편 마지막엔 근본적인 계획이라며 수석을 내려놓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길 꿈꾸는데요. 상상 속에서도 자신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계단 위로 올라오는 꿈을 꾸는 기우. 잠든 그 위에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은 다가올 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다시 찾아올 겨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봉준호 감독은 전작과 다르게 이 영화에서 다소 염세적인 시선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혔듯 세상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도 했고요. 먹고 먹히는, 그러나 그 와중에 먹고 먹여주는 인간을 묘사한 그가 13년이 지난 지금 왜 더 이상 세상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여겼는지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후의 피가 부자들이 마시는 술과 절대 섞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지하실로 들어간 기택이 울먹이며 박 사장 사진 앞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처럼 박 사장도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소통이 불가능한 사회가 더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는 앞으로도 영화로 얘기하겠지만요. 영화에서 기생의 갈등을 거시적으로 확대한 결과가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인디언들의 역사고 서로 공생하지 못하는 사회는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죠. 저도 솔직히 이제 각자 밑도 보고 옆도 보고 서로 공생하자 이런 당위성을 설파하고 약간 멋있어 보이게 끝낼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조지 오웰조차 스스로 노동자들의 냄새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 교육과 이데올로기를 해결한 높은 수준의 노력으로만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을 봐야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직 공부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 말 들어도 딱히 와닿지 않는 게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식의 한계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감독 스스로 자신 있어 하는 장르 영화의 장점은 살리고 할 말은 다 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자아내는 점은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자 분명 리스펙할 부분임은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시면 봉준호 감독이 언급했던 클로드 샤브롤 감독의 의식, 최근작으로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추천드리고요. 방금 언급했던 조지 오웰의 저작 위건푸드로 가는 길을 읽으며 이 영화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